살아서 우리한테 한 짓을 계속 기억나게 만들 거예요. 절대로 소리 없이 죽어주진 않을 거예요. 경성 크리처가 일본 우익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 외에도 현실을 반영하는 듯한 뼈 때리는 박서준의 인상적인 대사들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런 와중에 경성 크리처의 여주인공인 한소희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안중근 의사의 벽화는 이런 감정들을 폭발시킨 발작 버튼이 되어버렸죠. 아래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일본 우익의 입장에서 이 드라마는 절대 성공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하지, 즉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죠. 경성 크리처는 넷플릭스 공식 순위로 전세계 4위, 비영어 3위를 기록합니다. 또한 지난 12월 26일에는 플릭스 페트롤의 TV 시리즈 부문 세계 1위에 오르며 세계적으로도 크게 흥행합니다. 2023년에 한국 드라마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더글로리, 사냥개들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일본에서도 전체 2위까지 오르는 성적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우익에게 이 드라마가 왜 고통스러운 경기를 일으키는 드라마가 됐을까요? 건강한 인간의 병원체를 보유한 진드기를 빻아넣어 만든 식염수유제를 주사해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시킨다. 발병으로부터 5일 이내에 산 사람으로부터 내장을 적출, 원체가 남아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결국은 산채로 해부한다. 패전 직전엔 증거인멸을 위해 이 실험에 이용한 포로들의 밥에 청산가리를 타 죽이거나 권총으로 모두 사살했다. 731 부대는 패스트균 등의 세균병기를 극비리에 연구 개발했고 데이터를 얻기 위해 마루타로 불리던 중국인 포로들에게 인체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소각로에서 불태웠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몸서리 쳐지는 731 부대의 이러한 만행이 세상에 처음 드러난 건 다름 아닌 일본 내에서였습니다. 국립 나가사키대의 스네이시 케이이치 조교수가 1981년 사라진 세균전 부대란 제목의 연구서를 통해 공개적으로 고발하면서부터였는데요. 연구서에 따르면 731 부대는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 대상자들을 절개하고 난도질했습니다. 이러한 생체 실험을 자행하던 731 부대를 소재로 만든 게 바로 경성 크리처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731 부대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실제 응정 내용을 가지고 폭로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죠. 이쯤 되면 기시감이 드는 패턴이라 느끼실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일제하 위안부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게 바로 731 부대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수많은 증언들이 넘쳐나는 731 부대의 생체 실험과 일제하 위안부의 성노예 행태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까요? 일본, 특히 일본 우익이 가진 방향성은 바로 과거의 영광입니다. 가깝게는 80년대의 경제적 초호황 시대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를 병탄하고 아시아를 침략하던 시기로까지 이어집니다. 일본의 거대 우익단체이자 일본 사회 지도층을 다수 구성하고 있다고 알려진 일본회의, 이에 대해 일본 언론조차 주목하지 않던 시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일본회의를 조명한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지극히 평범한 일본회의.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단체인 일본회의는 국수주의자와 역사수정주의자로 채워져 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 서방의 식민주의에서 동아시아를 해방시켰다며 찬양한다. 그리고 그들은 군대를 재건하라 말하고 좌익 교사들에 의해 세뇌당한 학생들에게 다시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전쟁 전에 옛 시대처럼 일왕을 숭배한다. 일본회의에는 280개가 넘는 지방지부에 38,000명에 달하는 정회원이 존재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전쟁을 통해 서방의 식민주의에서 동아시아를 해방시켰다는 내용과 일왕 숭배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우익은 식민 지배를 두고 각 아시아 국가들을 보호하는 조치였다고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덴노, 즉 일왕이 있습니다. 일왕의 선정이며 그 결과물이 바로 한국의 식민 지배고 결국 덴노는 보호하는 자로서 은혜를 베푼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일본 우익의 인식 아래서는 과거의 영광을 훼손하며 완전 무결해야 하는 일왕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팩트가 바로 731 부대와 일제하 위안부의 반인륜적 행태인 겁니다. 즉 자신들의 정당성과 방향성을 망가뜨리는 그런 이슈입니다. 참고로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일본 회의의 최근 의장은 전 대법원장이었고 국회의원의 약 3분의 1, 내각의 절반 이상이 이 모임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총리였던 아베는 일본 회의의 특별고문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소희 씨의 인스타 댓글에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 말하는 일본인들이 있었죠. 이를 두고 일부 극우들의 인식이라 축소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테러리스트 규정은 안중근 의사의 거사 직후 일본 정부의 인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인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 요시히데가 안중근은 일본 초대 총리를 살해,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는 망언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핵심 지도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는 종종 안중근 의사의 거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의 미완해체, 동양평화론에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에 담고자 했던 동양평화를 위한 5대 구상은 사형 직전 일본 측 간수와의 회견에서 제시하며 알려지게 됩니다. 위순을 중립지대로 하여 대한제국, 일본제국, 청3국의 협력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것, 3국의 공동은행을 설립하고 공용화폐를 사용할 것, 3국이 연합군을 창설하여 서양 열강의 침입에 공동으로 맞설 것, 대한제국과 청은 일본제국의 지도 아래 경제개발에 힘쓸 것, 대한제국, 일본제국, 청3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의 중재 아래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 관계를 맺을 것. 유행과 이유가 등장하기 수십 년 전 이미 안중근 의사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놀랍게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결국 동양평화론은 한중일 3국의 주권을 서로 존중하며 협력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는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워 자국 중심의 아시아 패권을 추가하려 했던 것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이죠. 동양평화론은 누가 진정한 아시아주의자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나게 해줍니다. 이러한 안중근 의사이기에 일제와 일본 우익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폄하하고 그가 부각되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단순히 국가 간 관점의 차이로 볼 문제가 아닌 거죠. 일본 연구의 고전이자 지금까지도 일본 사회문화 분석에 있어서 최고의 저서로 꼽히는 책이 바로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입니다. 그녀는 서구가 죄의식의 문화라면 일본은 수치심의 문화라고 분석합니다. 일본인들에게 수치심, 즉 하지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책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중 하나로 기리, 즉 의리를 저버렸을 경우를 꼽습니다. 여기서 의리는 우리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요. 즉 은혜 또는 신의로 인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또는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731 부대, 일제하 위안부, 안중근 의사라는 키워드는 바로 이러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무려 국가 단위로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즉 강력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슈인 겁니다. 수치심은 죄의식과 달라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서구의 독일은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함으로써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일본은 잘못된 역사, 마땅히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 일을 인정하는 순간 수치심은 오히려 더 증폭되는 겁니다. 금일 주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치심이라는 키워드를 좀 더 파고들면 일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국화와 칼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 은혜, 즉 오늘 입고도 이를 갚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위에서 설명드렸던 의리, 즉 기리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세 번째, 그로 인해 남에게 비웃음을 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은혜, 즉 온입니다. 물론 우리도 은혜를 입고도 이를 외면하면 지탄을 받지만 일본 사회에서 온의 개념이 갖는 무게감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일본에선 오늘 입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기에 오늘 입기 꺼려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이러한 온 개념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보다 낮은 위계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건 아주 불쾌한 일로 꼽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시 일본은 우리의 성금과 구호물자를 받지 않고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 응원과 기부 행위의 흐름에 대해 일본 언론은 침묵했죠. 이를 문화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러한 온의 문화가 작용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경제 제재 때도 관련 클립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일본은 관계를 계층적 상하관계로 구별해 인식하며 이는 나라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일본 우익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을 국가 대 국가로서 평등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한국은 일본 아래라는 계층적, 계급적 인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를 받는 건 일본 우익들에게 고통스러운 수치심을 불러오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의 적은 일본 지도층이었지 일본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동양평화론의 개념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안중근 의사의 올곧은 모습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는 간수에게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즉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라는 북구시를 써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그의 인식에 기반한 것일 겁니다. 보통 생활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 일본의 내도익들은 이런 사실을 알기는 할까요? 그나저나 경성 크리처에 대해 해외에서 꽤 좋은 평가와 반응, 꽤 아프게 다가오는 평론을 자주 하는 영국의 NME에서도 꽤 좋은 평가를 내린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스스로 말하는 모 일간지의 평가는 참 박하다는 게 한편으로는 서글프게 다가옵니다.